제15강의 주제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협력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동지름께서는 혹시 껄끄러운 관계로 고민하거나 소갈이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매일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그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성공과 실패, 이 원인이 모두 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 문제로 매일 다투는 이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워낙 고집이 세고 정말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게 불행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단정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중병이 걸려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해서 깨고 보니까 나를 살렸는 그 집도의사가 바로 그분이었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인 중에 8사람의 단계를 거쳐가면 5천만 인구가 서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관계에 어떤 유형이 있고 특성이 있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겠죠. 우리 선조들은 5가지로 이 인간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은 우리 윤리 도덕할 때가 윤이고 일륜, 천륜할 때 윤입니다. 5가지 중에서 하늘이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천륜이 2이 있고 나머지 3개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륜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요. 못난 부모 밑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 책임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이 너를 그 집에 태어나라 정해주기 때문에 숙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부모를 못 바꾼다는 것이죠. 이게 천륜입니다. 2번째로 노소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인데 남자들은 군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나보다 못한 인간이 분명한데 단지 먼저 태어나서 먼저 군에 와서 선임병이 됐다는 이유 때문에 전역하는 날까지 나에게 갑질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선임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형제간도 그렇습니다. 장남에게는 특혜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왜 장남에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대로 낳다 보니 한 집에 자녀가 7, 8명 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막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늙었잖아요. 이래서 장성한 장남으로 하여금 부모 대행 연습을 시킨 것이지요. 근데 가장 억울함을 많이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차남 둘째입니다. 보는 데서 대놓고 차별 대우를 했거든요. 이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또는 오기가 나서 형을 한번 꺾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정계, 재계, 학계 할 것 없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형제 중에 차남 출신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 뛰어나도 형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천륜입니다. 3번째로 상하 관계가 있는데 직장 상사가 까닭없이 내게 갑질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일륜입니다. 4번째로 교우 관계가 있는데 벗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 그랬을 때 같은 또래,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고향, 이런 작은 동아리를 연상합니다만은 고전에서 말하는 친구는 아주 지평이 넓습니다.
신분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나와 교유하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륜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중매나 연애를 통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고 살면서 성격차로 맞지 않으면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륜입니다. 자, 제가 주제어로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다섯 가지 관계를 좋게 하는 무슨 비결은 없겠는가? 키포인트가 없을까? 연결고리는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문제를 제시했으면은 우리 선조들이 해답도 만들어 놨거든요. 첫 번째, 부자 관계에서는 친이라는 한 글자를 키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유친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남겨줬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해야 한다, 가까워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은 자기의 분신이잖아요. 목숨을 대신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물려줘도 기쁘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깝고 이보다 더 친할 수가 없지요. 그럼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것이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말했지만은 시사랑이란 말이 없잖아요. 새들을 한번 보세요.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 벌레를 잡아다 먹이고 배설물은 탁 물어다 갖다 멀리 버리고 애지중지 길러주면 어느 날 휙 날아가고 그뿐입니다. 그게 무슨 효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보은이 있겠습니까? 인간도 본능적으로는 그와 똑같습니다. 다만 인간은 윤리가 있고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늙은 부모를 아무도 봉양 안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 이래서 효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걸 사회에 제도화시켜서 억지로 강요한 것이죠. 고전을 보면은 효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제일 지켜지지 않는 것도 효입니다. 이 효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에 안 풀릴 일이 없다. 이래서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이런 말까지 만들었습니다. 렘블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빛의 마술사라고요. 이분의 작품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두 아들을 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장남은 성실한 보통 사람이었고 요 둘째, 요 막내가 망난이었습니다.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망나니가 날마다 쪼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이래서 자기 몫을 뚝 잘라줍니다. 그 많은 건물과 토지와 소떼 양떼를 다 팔아서 커다란 돈자루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말에다가 딱 실어서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멋진 모자를 쓰고 긴 칼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말에 착 오릅니다. 충격받은 아버지가 몸을 못 가누고 옆에 벽을 기대고 서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장면이 그림 한 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탕자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술집에 가고 싶다고요? 기생집에 가고 싶다고요? 그렇습니다. 술집 기생집에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돈 떨어지니까 쫓겨났겠죠. 국내에서는 받아줄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당시에 여러 직업 중에서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동물 냄새가 나거든요. 목동 중에서도 소치기, 양치기, 돼지치기가 있는데 이 돼지치기가 가장 천했습니다. 여기에 취직이 됐는데 주인이 먹을 것을 제대로 안 주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제서야 뉘우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보자 이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사람 부르다가 잔치를 벌이는 얘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자식은 아무리 못나도 영원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 부모를 여기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는 친해야 한다, 가까워야 한다 라는 이 명제는 세상 모든 자식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노소관계에서는 서라는 한 글자를 연결고를 주고 장유유서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노소 간에는 차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서는 바로 차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하철에 경로석이 있고 나이 많은 순서대로 편히 앉아가도록 배려합니다. 냉수 한 사발도 위아래가 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요 말이 맞나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아들, 손자 요 4세대 1가족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고립이 됐습니다.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고갈되고 혀가 말라붙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꼭꼭 숨겨뒀던 마지막 수통 하나를 꺼냅니다. 자, 누가 마셔야 할까요? 서양적인 가치관으로는 살 날이 가장 많이 남은 어린 손자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위아래가 있으니까 위에서도 마셔야죠. 차례대로 마시고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물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방울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두 꿀꺽꿀꺽 소리도 났고 아이고 시원하다 만족감을 표현했지만 물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자가 다 마신다는 의미에서는 동서양이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정반대잖아요. 어느 쪽이 더 인간답고 사랑이 넘칩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처럼 노소 간에는 질서를 지켜야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하관계는 의라는 한 글자를 주어서 군신유의라는 성어를 만들었는데 의는 의무란 뜻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자, 전쟁이 치열한데 일개 소대가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위로는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라옵니다. 일어서면 바로 죽습니다. 시계를 보던 소대장이 소대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엎드려 있어야 할까요? 나가야 할까요? 죽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왜? 의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이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는 살린다는 것이죠. 모두 엎드려 있고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것이고 나라는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하간에 유지되는 것은 바로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으면 상하관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우관계인데 이때는 믿을 신을 넣어서 붕우유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동료가, 사업 파트너가, 거래처가 이 신용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우리 사회에 서로서로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신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에는 부부가 행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동시에는 무슨 글자를 하나 넣어서 만들겠습니까? 부부는 일심동체, 한 마음 한 몸이고 한 목표를 향해서 일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고 반려자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맞다면은 같을 동을 넣어서 부부유동이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선조들은 정반대의 글자를 넘겨서 부부유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은 같아서는 안 되고 함께 있어도 안 되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 충격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성어를 왜 우리에게 남겨줬을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내로를 하는 분 중에 이 비밀을 푼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행복하십니까? 관계가 좋으십니까? 서로 의견 일치를 보십니까?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갈등 없으십니까?
괜히 결혼했네. 후회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 못하겠다고요. 왜요? 옆에 듣고 있으니까 속으로 자문자답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커플 중에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 없고 이런 갈등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대책을 많이 냈습니다만은 아직 부부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문제를 우리 선조들 남겨준 지혜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으로 풀어드릴 텐데 아까 5가지 관계 중에서 내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입니다. 부부 갈등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제시할 텐데 앞으로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요 5번의 시리즈는 다 제쳐놓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부부가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사는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